보고 싶었어. 13호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우리 다시 돌아가요. 두렵다. 내 사랑이. 이대로는 못 가겠어요. 연락할게요. 13홀의 여인. 박희주. 장마는 끝났는데 아침부터 후덥지근하더니 오후에 비가 억수로 내렸다. 나는 그림을 시간도 잊은 채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그 맞은편에는 여울이 가지고 싶어 했던 음흉함을 내포한 추상과 거짓말처럼 설렘을 내장한 추상이 우울한 나를 애매한 13홀의 여인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일편단심 여울만을 생각하며 완성한 설렘의 추상은 슬픈 일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기에 곧 덧칠이 되리라. 설렘이 우울로 망각으로, 그래서 무념무상의 표정으로. 똑똑똑. 요란한 빗소리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소리였으나 나와 상관없는 일 같아 무시하고 그림만 응시했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선 여울에 대한 내 마음의 정리가 확실히 돼야만 할 것 같았다. 쾅쾅쾅. 아까와는 다르게 주먹으로 두들기는 이 소리는 분명히 나를 찾는, 무시해선 안 될 소리였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문을 주먹으로 두드릴 정도로 불손한 방문객은 공방 역사상 없었다. 목구멍 깊숙이 자리 잡은 침묵을 배반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 일어서서 고개를 돌렸을 때 문이 슬그머니 열렸다. 번호키로 된 문은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이게 누군가? 여울이었다. 연기든 아니든 잊으려 하면 할수록 또렷이 떠오르던 모자를 쓴 모습과 풍성한 생머리의 모습과 그 하얗던 미소의 마력까지 더욱더 선명해지던 여울이었다. 그녀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든 채 문 앞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암울한 무덤 속에 빛이 직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이런 일도 있긴 있는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반가워해야 하나, 냉담해야 하나.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지만 정직하기로 했다. 정직함의 정체는 하늘로 오를 만큼의 반가움이었다. 달려가 비에 흠뻑 젖은 여울을 안았다. 보고 싶었어. 보고 싶은 사람이 참저 그래요? 그녀는 내 등을 마구 때리며 발버둥을 쳤다. 얼굴엔 빗물이 아닌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 눈물을 정성껏 핥았다. 자연스레 입술과 입술이 맞닿고 서로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간절함이 있은 후 공방보다는 비교적 깨끗한 화실로 안내했다. 여울은 들어오자마자 구면의 초상 앞에서 반가운 듯 미소를 짓더니 두 점을 번갈아 응시했다. 곧 덧칠될 운명의 내 초상과 애매한 13홀의 여인이었다. 언제나 선생님은 이런 표정으로 살아요. 보는 이까지 설레게 하잖아요. 제 얼굴은 아직 미완성이죠? 내 안을 꿰뚫고 있는 여울. 흔들렸어, 솔직히. 바보같이. 지금 당장 전화기 켜요.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전화기를 켰다. 무수한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그때서야 여울이 공방을 찾을 수 있었던 게 도록의 프로필에 있는 주소 때문이라는 생각이 났다. 지금에야 날 찾은 여울도 많이 갈등했겠구나. 저를 좋아하세요? 이런 여자가 여울이다. 왜 그랬는지 따지지 않겠어요. 다만 13홀의 여인을 구상한 것은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였고 완성한 것은 인천 대공원을 다녀온 뒤였어요.
보면 볼수록 설렘을 주는 이가 나였다. 인천 대공원의 은행나무 그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안겼다. 채에게 교환. 잠깐이지만 한 몸이었다. 팬이 많던데 무슨 팬이라기보다는 품앗이에요. 주례사 같은 문학회 사람들도 있고 꺾고지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도 있고 나도 그들의 애경사를 챙기니까요.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나의 단점이었다. 나 혼자서 속을 끓였다. 부끄러웠다. 그 부끄러운 기분을 들키지 않으려 여울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그림들을 보게 한 다음 욕실로 들어가 샤워와 함께 수염을 말끔히 밀었다. 침몰과 침묵으로 침잠했던 열흘의 흔적이 사라졌다. 그 모습에 여울이 환해졌다. 13월은 어느 달이야? 10월. 전 10월이 가장 좋아요. 정말 루비콘을 건넌 건가? 묻지 말아요. 아무것도. 결혼제도라는 거 그것에 얽매여 죽을 때까지 사랑의 감정이 메말랐는데도 각방을 쓰면서까지 한 집에 산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이런 인습에 얽매인 제도가 몇십 년 안에 소멸하리라는 미래학자도 있어요. 미안, 내가 반칙을 하려 했네. 고민하고 있어요. 용기를 낼까 말까. 선생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 알지도 못하고 저를 좋아했잖아요. 처지나 과거, 그 어떤 것도 관계없이 지금의 나. 선생님의 눈에 비친 저를요.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가요. 네? 자신이 없는데 노력해봐요. 제 얼굴은 10월 이전까지 완성되겠죠? 그렇다면 떠나요. 심심산골 초막으로 우리가 만났던 전시회장에 선생님이 그린 오두막 같은 곳으로요. 여울은 간절한 눈빛에 미소를 담아 말했다. 다른 그림엔 눈길도 주지 않은 줄 알았더니 그 그림을 보긴 보았구나. 나는 다른 그림과 겹쳐서 복원해둔 그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다. 수많은 마천루를 배경으로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오두막. 국사봉 자락에 나의 생가를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이다. 남쪽으로는 옥정호가 보이고 뒤란 비탈에 대나무가 가득한 갈공절이라 불리는 골짜기에 있는 행복의 농도를 비교하자며 도시의 빌딩숲에 빗대어 그렸던 아버지 어머니의 숨결이 서린 집. 여울의 말에 내 안의 모든 장기들이 불을 환히 밝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은 왜 들었던 걸까? 어쨌든 침몰했던 나의 존재가 되살아났다. 그렇지 않아도 낭송을 듣던 날 우리가 만약 가게 된다면 퍼뜩 떠오른 곳이 나의 생가였다. 국사봉을 뒤로 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했다는 다목적 댐에 의해 생긴 옥정호가 코앞에 계곡 사이를 누비며 펼쳐진 곳. 외안날이라고도 하고 붕어섬이라고도 하는 육지의 섬이 물안개에 서려 있을 때 475m 국사봉에서 보면 선경을 방불케 하는지라 수많은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내가 태어난 골짜기는 마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퇴락할 대로 퇴락해버린 오두막만 두 채 서 있을 뿐이다. 예전엔 화전과 비탈밭을 일구며 살았던 집이 대여섯 채 되었건만 이제 그 두 채 중에서도 우리 집은 비어 있었다. 아랫마을 잿말 이장이 거기에 별장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집을 팔라 했을 때 언젠가는 내가 가서 살지도 모른다 하고서 그대로 뒀었다. 추억은 아름답게만 여겨지는가. 두 분의 누나와 여동생도 고달팠던 기억을 애자나무로 바꾸는 재주를 지녔는지 그대로 둘지언정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건 한사코 반대였다. 다른 한 채의 집엔 늙은 당숙 내외가 살고 있다. 제가 선생님의 얼굴을 가진 걸로 하겠다고 했었죠.
그랬지. 그런데 그 얼굴 갖게 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안 가져갔던 거예요. 이런 게 인간의 공통된 감정인가. 걸맞은 표현일지 모르나 그토록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 갖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막상 잠자리를 하고 나면 심드렁해지게 되는 심리. 여유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신비함이 사라졌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여울이 양팔을 붙잡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저와 13호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무렴. 나는 진즉 여울에 사로잡혀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시인의 속살은 감동의 세포로 이루어졌으리라. 비로소 내가 만든 무덤은 천국이 되고 심중에 켜켜이 차있던 거미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대신 환한 햇살이 자리를 잡았다. 물론이지. 그럴 줄 알았어요. 여울은 금방 안겨들었다. 이렇게 좋은 걸. 이제 뭘 하지? 우선 맛있는 것 해줄 테니 시장 가자고. 아직도 밖엔 비가 내려 우산을 들고 꼭 붙어 집에서 가까운 중동시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주전부리를 하고 생선가게에서 매운탕거리를 쌌다. 약 300m 길이의 시장엔 없는 게 없다. 중동시장이 끝나면 길 하나 건너 바로 상동시장으로 연결된다. 상동시장은 중동시장보다 거의 2배 크기. 중동시장에서 상동시장 끝까지 어슬렁거리며 돌아보는 걸 나는 평소에도 즐긴다. 내가 넌말에 자리 잡은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이 가깝다는 것이었으니.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서 짐을 든 내가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누르며 여울이 생갈거렸다. 호라비한테 딱이네요. 뭐가? 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내 속을 들켜버렸네. 주방에 들어와 거들겠다는 여울을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듣게 하고 갖은 솜씨를 다 발휘하여 저녁을 차렸다. 음악은 의도적인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 거리낌 없는 여인 카르멘에게 넋을 빼앗긴 돈 호세처럼 그 시간 나도 그에 묻지 않았으리라. 밤에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빗소리는 갈갈이 찢겨졌던 마음자리를 감쪽같이 하나로 충만케 했다. 여울도 그러는가. 저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럴 수 있다면, 간다면 붙잡을 생각이나 했어요. 마음은 간절해도 그러지 못했을 거야. 그 밤을 우린 꼬박 밝혔다. 양이든 음이든 음흉함이나 음웅함이나 결국엔 영과 육의 합의를 위하여 달려가게 마련. 여울은 지진의 여신이었다. 미처 몰랐던 내 안의 마그마는 지진을 통해 아낌없이 분출했다. 20대에 펄떡거리는 청춘이었을 때나 지극히 수동적인 아내와의 신혼에도 없던 발견이었다. 그 밤은 내가 여울에게 여분의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의 시간이기도 했다.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고 침잠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었던 내 의지에 다시 열정을 심어준 밤이었다. 비로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나 한때 지인이를 의심했던 여울의 미소를 제대로 그릴 자신이 생겼다. 내 안에 다시 들어온 여울. 눈을 감으나 뜨나 여전한 미소. 그게 나에 대한 여울의 진실이리라. 그녀가 가고 난 뒤부터 나는 붓을 놀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 오로지 물만 마시며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여울에 미쳤다. 화장실을 가는 게 그림을 떠나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리. 비가 오는지 햇빛이 쨍쨍한 날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기상 관측 이래 최고로 무덥다는 더위도 잊었다. 설렘을 간직한 내 초상은 덧칠할 필요가 없어진 완성품으로 남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붓을 놓고 여우를 완성했다는 만족감에 나도 모르게 의자에 파묻혔던가. 지친 줄도 모르고 깜빡 졸았던가. 고단한 눈을 떴을 때 여울이 있었다. 내 앞에 나를 환장하게 하는 미소를 짓고서. 언제 왔지? 내 의식이 그렇게 물었다. 벌써부터 와 있었어요.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여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벌떡 일어나 팔을 뻗어 안으려 했다. 아, 그건 그림이었다. 내가 그린 화판 속의 여울. 내 안에 스며들었던 모습 그대로 24시간 함께하고 싶었던. 이제 가능해졌다. 기쁨이 솟구쳤다. 더불어 엄청난 허기가 밀려오고 며칠이 지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우선 살아야지. 라면을 끓였다. 무려 3개.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다시 골아떨어졌다. 잠을 자지 않았던 만큼은 잤으리라. 일어나자 세상이 달라 보였다. 13호를 기다리는 여울이 보고 있었다. 작업실과 화실과 침대와 가재도구는 그대로인데 모든 게 살갑게 느껴졌다. 잠을 잘 때도 작업을 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여울이 함께였다. 자유의 결핍이 비로소 채워졌다. 책임감이 느껴지고 일상은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여울과는 2, 3일 간격으로 만났다. 그림을 완성했다는 얘긴 하지 않았다. 내게 생각이 다 있었다. 그 생각의 연장선 상에서 중순을 넘어 기본 연장과 기계톱을 싣고 차를 몰아 고향인 국사봉 자락을 찾았다. 내가 자랄 때는 사람이나 겨우 다닐 만치 길이 좁았으나 호수를 끼고 도는 순환도로가 생겨 골짜기 입구까지 차가 들어갔다. 우리 집은 당숙의 집과 골짜기에 흐르는 도랑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8순 중반이 넘은 당숙은 돼지고기 꾸러미를 내미는 날 잘 알아보지도 못했다. 당숙이 그만큼 늙었거나 내가 그만큼 고향의 무심한 결과이리라. 비닐로 덮어놓은 아버지의 농기구들과 어머니의 장독대와 사람의 숨결이 고파 사가가던 오두막은 임종을 앞둔 환자처럼 무성한 잡초더미에 파묻혀 간신히 숨을 할딱이며 버텨내고 있었다. 초가였던 지붕에 슬레이트를 얹은 정면 3칸과 측면 2칸으로 된 부엌과 방 2, 마루로 이루어진 우리네 전형적인 농가의 모습. 무작정 방치해 놓았던지라 지붕 곳곳에 한 무더기씩 자라난 망초와 쑥대가 말해주듯 고칠 게 많아도 너무 많았다. 부엌 서쪽 바람벽은 수수깡과 흙으로 엮었던 게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뻥 뚫렸고 뒤란의 좁은 뒷마루는 발이 썩어 한쪽이 주저앉아 있었다. 거짓말처럼 전기는 들어왔다. 아직도 갈궁절을 지키는 당숙네 덕분이었다. 또 하나 그토록 세월이 흘렀는데도 거짓말처럼 대학 시절에 켜던 기타가 도장방 벽에 걸려있어 튕겨보니 소리가 제대로 난다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이 여태 있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될 수가 없었다. 자식이 아끼던 걸 차마 버릴 수 없었던. 당숙 내외는 집을 고치려 한다는 내 말에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이렇게 삼겨먹은 걸 어떻게 고칠 거냐며 심란해하면서 언제고 며칠이 있을 거라면 자신의 집에 머물라 했으나 나 혼자가 아니고 한 사람이 더 오게 둘 거라는 말에는 더 묻지 않고 먹을거리를 대줬다. 행랑채는 몇 해 전에 무너져 있던 걸 방치해뒀다가 아무래도 그게 눈에 자꾸 거슬려 이태 전에 태울 건 태우고 굵은 기둥과 성한 석가래를 한 곳에 쌓아놓았더니 그마저 한삼 덩굴과 쑥대에 뒤덮여 썩어가고 있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집 안팎의 잡초 제거. 이틀이 걸렸다. 어머니가 가꾸던 화단은 해당화,
배롱나무, 장미 등이 각종 넝쿨에 얽혀 야산의 잡목숲이나 다름없이 변했고, 그나마 씨가 떨어져 잡초에 섞인 셀비어, 구절초, 채송화, 맨드라미, 분꽃이 예전에 화단이었다는 걸 알게 해줬다. 흙과 짚을 이겨 벽과 무쇠솥이 걸린 아궁이를 손보고 도배를 하고 지게문에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장판을 깔고 침상을 만들고 조명을 분위기 있게 바꾸고 틈틈이 삽으로 뒤집어 놓은 텃밭에 상추와 파 등 푸성귀 모종을 심었다. 행랑채에 딸려있던 화장실은 분 항아리만 남아있어 속을 깨끗이 비우고 발판을 반듯하게 만들었으며 벽과 기둥은 주변에 널린 대나무와 억새를 잘라 칡넝쿨을 이용하여 씌우고 입혔다. 그 으름과 거미줄 투성이의 부엌은 바람이 거침없이 들어오던 벽과 문을 고치고 작은 찬장을 사다 놓았으며 항아리에는 쌀을 부어두었다. 뒷문 한쪽 구석에는 구들장에나 쓰임직한 몇 개의 돌을 깔아 물을 끼얹어도 뒤란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여 어설프나마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내버려 두었던 그릇들을 씻어 찬장에 놓았으며 이불과 베개도 장만했다. 마당 한쪽 늙은 먹감나무 아래엔 탁자와 의자를 만들고 가까운 비탈의 느티나무엔 그네도 매달았다. 뒤란의 대나무 숲도 관리를 하지 않아 쓰러지고 꺾어져서 어지럽게 널려있던 것들을 정리하여 땔감으로 쓸 요량으로 부엌에 들여놓았다. 여울이 오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해먹도 사놓았다. 썩어가던 행랑채의 석가래와 기둥은 군부를 떼기 알맞은 크기로 톱질해 장작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자주 오게 될지는 모르나 구하기 쉬운 대나무로 소품 정도는 만들 수 있으리라 보고 집의 서쪽 측면 부엌 바깥벽에 천막을 씌워 작업 공간도 만들었다. 그러는 틈틈이 노란 설탕을 포대로 사다가 생각만 키웠던 효소와 술도 만들었다. 도라지는 숲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더덕도 향기를 알싸하게 풍겨서 캐고 보면 아주 굵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소나무 순과 시퍼런 솔방울도 효소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재료 중에 하나였다. 집 옆으로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계곡물이 흘렀다. 그게 식수였다. 집보다 높은 곳에 흐르는 물을 잔들로 막아 웅덩이를 만들고 흙탕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바닥에 널쩍널쩍하게 돌을 깔아 파이프를 연결해 부엌까지 물을 끌어들였다. 그러는 보름 동안 난 무수히 전주에 있는 지물포와 건재상과 철물점과 종묘상과 시장을 드나들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풀가시에 긁히고 매일같이 땀을 비오듯 쏟아도 힘든 줄을 몰랐다.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여울과 지낼 13호를 위해 오두막을 꾸미는 일 모두가 꿈이었다. 전주는 십리길인 면소재지까지 걸어서 버스를 타도 2시간이 넘게 걸렸으나 지금은 사방으로 길을 뚫려 가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때의 갈궁절은 농사꾼에게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픈 벽지 중에 벽지였을 것이다. 아내와 연애할 때 아내를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시키기 위해 데려오기 전에도 나는 집을 손봤었다. 서울 태생이자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아내에게 궁벽한 시골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계륵과도 같아 도배만이라도 새로 하려던 게 일이 커졌다. 부수고 없애고 새로 만들고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제 칸이 옆에 있어 바람이 불면 제가 날리고 책장을 찢어 쓰고 난 휴지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구멍 숭숭 뚫린 나무 발판을 타고 분 항아리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지독했었다. 재를 지프로 덮고 문을 대신하는 가마니 떼기를 새 것으로 갈고 발판을 반듯하게 깔아 단장을 한다고 했어도 후박이 수박이 될 순 없었다. 재래식 화장실의 한계였다. 아니나 다를까 덩그렇게 솟은 기와집은 아닐지라도
아담하지만 정갈한 시골집을 기대했을 아내는 마당을 다 차지하다시피 한 쇠똥이 널린 두엄자리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더니 그을음 가득하고 불편하기만 한 부엌에 절망하다 급기야 화장실을 보곤 기겁을 하여 당일로 올라가 버렸다. 그 뒤로 아내에게 시간은 없었다. 마지못해 왔다가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올라가곤 했으니 애당초 아내에게 시골의 정취 따위를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였으리라. 정취는 끔찍한 미개나 원시로 비춰졌을 것이니 아내가 햇볕에 그을린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것도 시골집이나 매한가지였다. 중앙공원 담부근에 있어요. 9월 초 시골에서 돌아와 며칠이 지난 석양 무렵 여울에게서 온 문자였다. 담부근에 그곳으로 오라는 얘기였다. 주문받은 카페에 파티션에 쓸 자재를 고르다가 그대로 두고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내가 오두막을 고치는 동안 여울에게는 지방에 일이 있어 간다고만 말했었다. 오두막은 여울에게 깜짝 선물이어야만 했다. 여울이 전철로 내정거장만 오면 되는 중앙공원은 우리가 새롭게 자주 찾는 곳이 됐다. 기대하지 않았다가 불쑥 나타나곤 하는 게 여울의 매력 가운데 하나. 여울을 만나는 일이야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저녁은 뭘로 먹을까. 걸어가도 10분이면 충분했다. 집을 나와 낮은 언덕에 불과한 넌말곡의 횡단보도를 건너 부명중학교와 순천향병원 사이길로 들어섰다. 벚나무와 느티나무, 중국 단풍, 높은 키에 메타세코이아가 어우러진 이 길은 신중동역 근처 나비 육교까지 이어지는데 내가 가끔 이용하는 산책로다. 공원은 녹음의 바다였다.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공원이 아닐까 싶다. 주택가 작은 쌈지공원부터 호수와 분수가 있는 대규모 공원까지 시청을 뒤로 한 중앙공원은 고층 아파트와 크고 작은 빌딩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좁은 땅에 인구 밀도가 높은 부천의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하는 작지 않은 공원으로 주제별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시원스럽게 뚫린 아치형의 느티나무 숲을 가로질러 작은 개울을 건너자 능소화와 등나무가 기둥과 기둥을 따라 하늘을 가려 그늘을 들이운 대각의 길 의자에 한낮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서늘해진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다. 가을이 저만큼에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 길을 따라가다 좌측으로 잘 조성된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음료수대가 있고 그 옆 철제로 하트 무늬를 만들어 회색의 붉은 칠을 가미한 조형물 안에 다소곳이 그네가 있다. 토라졌던 연인이라도 거기만 앉게 되면 금방 풀어질 것 같은 아늑하고도 아담한, 우리가 공원에 들를 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타는 걸 걸은 적이 없는, 여울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미지의 아담과 이브의 끝 글자를 따 이름 붙인 담부그네. 둘이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만 무시로 만나게 될 험난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란다. 그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측으로 정지용과 번영로, 황명, 목일신 등의 시비가 있고, 여울은 통이 큰 청색 바지에 체크무늬 남방을 걸치고 머리를 뒤통수에 묶은 차림으로 그네에 앉아있다가 나를 보자 쓸쓸하게 웃었다. 쓸쓸. 그래, 정말 쓸쓸해 보였다. 나를 볼 때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손을 높이 흔들어 반겨주곤 했는데 못 본 사이 해쓱해지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머쓱해진 나는 옆에 앉아 팔로 여울을 감싸 안았다. 손안에 느껴지는 어깨의 감촉이 애잔하게 느껴졌다. 아팠어? 기운이 없네요. 어쩔 때는 하염없이 가라앉기만 하고. 왜 그럴까?
나는 발로 그네를 밀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요. 사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우울증일까? 시는 요즘엔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시집이 나오고 나서 부쩍 더 그러네요. 시들해졌다. 시집을 내고 나면 뭔가 달라지려나 하고 기대했다가 별로 그전의 삶이나 다름없을 때 그런 실망? 열정을 지속시킨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면 어려운 일. 선생님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문자를 할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랑은 언제나 벼락처럼 왔다가 정전처럼 끊겨지고 라는 시구절이 떠오르면서 서늘한 냉기가 목구멍에서 가슴을 지나 뱃속을 훑어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기대는 사그리 배반되었다. 잔뜩 설렜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우리의 사이가 아니다 싶었다가 한순간에 반전이 되어 그러면 그렇지 라고 여겼는데 다시 이게 무엇인가. 그네에서 바라보이는 빌딩 너머 서쪽 하늘에 떠있던 해는 붉은 여운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역시 아닌가. 버뜩 지난 보름 동안의 땀과 꿈이 생각났다. 기분 전환은 이때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린 그네에서 내려 시비가 있는 쪽을 향해 걸었다. 여행 갈까? 어디로? 남쪽으로? 내가 먼저 뭘 하자고 나선 건 처음이었다. 나는 갈궁절을 13월의 예고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갑자기? 갈 형편이 되지 못하면 별 수 없지만 오늘 갔다가 언제 오려고? 내일이나 모레. 여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내게서 떨어져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나선 다가와 밝은 표정을 짓더니 발장을 꼈다. 전화의 상대가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일었다. 그러나 궁금해하지 않는 게, 많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묵계였다. 수주 시비 앞에 이르러 시 눈계를 보았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는 잠언과도 같은 구절이 깊은 성찰을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인 소리를 듣는가. 그것도 위대한.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그래, 가요. 여울은 농계를 소리내어 읽고는 느닷없이 여행에 동의했다. 우린 급해졌다. 곧바로 중동시장을 들러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을 산 다음 공방으로 가 몇 가지를 더 챙겨 차를 끌고 남쪽으로 달렸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정안 휴게소에서 차를 멈추고 실내등을 켰을 때 자고 있던 여울의 얼굴에 땀이 그득했다. 더워서 흘린 땀이 아니었다. 냉방을 했기에 전혀 덥지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웬 땀을? 놀란 내 목소리에 잠을 깬 여울은 뒤로 젖힌 의자를 세우고 가방에서 수건부터 찾아 얼굴을 닦았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이러네요. 걱정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은 먹어야 했다.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며 시켰으나 여울은 달게 먹지 못하고 깨작거리기만 했다. 차로 돌아오면서 여울이 물었다. 완경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은 폐경을 그렇게 부른다며? 생리가 끝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여성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보자는 거래요. 보통 여자의 일생에서 450회 정도 한다네요. 그 지긋지긋한 월경에서 해방됐을 때 왜 나는 힘들까요?
갱년기를 누구나 겪게 된다지만 요즘 무척 힘드네요. 식은땀이 갱년기 증상이었다. 우울과 변덕도 천성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다는 갱년기 때문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탈출. 그래서 13호를 꿈꾸게 됐는가. 언제든 우리 집으로 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삼키고 말았다. 그건 내 희망사항일 뿐 여울에겐 아닐 수도 있었다. 전주에 도착하니 한밤중 여울은 그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내내 잠에 취해서 어디에 도착했는지도 몰랐다. 나는 시골로 곧장 갈까 하다가 밤이 늦은 데다 여울이 불편할까 보아 아침에 떠나기로 하고 전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한옥마을 모텔에 들었다. 무심코 따라 들어온 여울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침대에 몸을 부렸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디 말만으로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랴. 영과 육의 합일. 고대하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의 상황은 내가 그리던 것이 아니었다. 여울이 심각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다가 내가 나오자 벌떡 일어서더니 화장대 위에 있던 가방을 들었던 것이다. 여기 전주네요. 우리 다시 돌아가요. 지금? 네.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그 순간 얼굴에 피가 쏠릴 정도로 화가 솟구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 차에 타서도 한동안 우린 침묵했다. 그 침묵을 여울이 깼다.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했어요? 가장 잘 아니까. 어떻게... 고향이 근처야. 그럼 고향으로 가지 않고... 지금 누가 살아요? 아무도? 그럼 그리 갈까요? 뭐야 이건? 장난하나? 갓길에 차를 세웠다. 호남고속도로로 전주 나들목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곳이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도 한참 넘었다. 화를 누르고 물었다. 정말이야? 네. 그럼 아까 거기는 너무 갑갑했어요. 그렇구나. 여울의 감정 상태를 어찌 내가 알 수 있으랴. 차를 돌렸다. 구이 방향으로 차를 몰아 모항로에 접어들자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어 우남대교 못 미쳐 후반 순환도로로 단숨에 진입할 수 있었다. 순환도로는 2차선. 호수를 끼고 도는 주변 경관이 빼어나 드라이브 코스로 제법 알려진 길이다. 환한 대낮에 이 길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속도를 늦추고 창을 열었다. 도시와 시골. 확실히 공기부터 달랐다. 전주에선 떠 있는지조차 몰랐던 보름에 가까운 달이 하늘과 호면에 일렁였다. 좋다. 여울의 그 한마디에 응어리졌던 화가 물에 물감 퍼지듯 풀어지고 있었다. 아, 이제야 살 것 같네. 목소리도 달라졌다. 가까스로 뱉어내는 저음의 침침함에서 생기가 우러나는 청청함으로 희부음한 창밖 풍경은 신비롭기까지 했다. 산과 계곡과 호수로 인해 구불구불한 길. 이렇게 내가 자란 곳으로 여울을 데려갈 줄이야. 이런 것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묘미인가. 우선은 맛보기다. 삶은 우연한 것들의 연속. 여울이 우연히 내게 왔고 사랑도 그렇게 왔다.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필연처럼 내가 여자로 인하여 고민하고 그립고 보고파서 조바심을 내고 언제나 함께하고픈 바람이 생길 줄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 우연을
악연이 아닌 당연함으로 바꾸는 데는 정성과 함께 열정이 동반돼야 하리라. 옥정호에 달빛이 희번덕이고 있었다. 최대한 가까운 곳에 차를 대고 집으로 향했다. 계곡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해도 갈궁절은 적막강산이었다. 여울이 바짝부터 팔에 매달렸다. 당숙네 집은 어둠과 달빛에 휩싸여 숨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이윽고 마당에 섰다. 내겐 익숙한 모습이나 여울에겐 낯설 것이다. 섬돌 위에 고즈넉하게 놓인 두 짝의 하얀 고무신이 내가 놓아두었어도 도시의 형태에 젖어 그런지 그로데스크하게만 보였다. 내가 태어난 곳이야. 내가 그리던 심심산골 초막이 바로 눈앞에 있네요. 이렇게 어설픈데도?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13월은 안락함을 누리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별을 보고 달을 보며 풀벌레 소리에 젖어들길 원했어요. 그러면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내 영혼이 생기를 되찾을 거라고 보고. 진정 어떤 것들이었을까? 여울을 힘들게 한 것은. 갱년기의 우울만은 아니리라. 나는 우선 여울을 마당에 서 있게 하고 안팎에 불을 켠 뒤 걸레를 빨아 마루를 닦고는 모든 문을 열었다. 집을 손보기 전에 맡아지던 큐퀴한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마루로 올라선 여울의 시선을 나는 쫓았다. 고르지 않은 흙벽이고 천장이 낮아 모양은 나지 않지만 한지로 바른 벽이 나름대로 운치는 있었다. 모기장 속 매트리스를 깐 침상의 침대보나 베갯잎도 하얀색, 이불만은 분홍색이었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나 뒷문을 통해 느껴지는 대나무 숲 기운과 댄잎 수렁거리는 소리, 앞문으로 전해지는 호수의 환상적인 아득함이 세포 하나하나가 지녔을 본향의 기억을 일깨우는 듯했다. 아, 선생님. 내 음흉한 의도를 눈치챘을까? 갑자기 여울이 팔을 벌려 내 품을 파고들었다. 지난번에 지방에 갔다는 게 여기였죠? 맞아. 내가 그리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다행이야. 선생님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능력이 닿는 한 정말 다 해주고 싶었다. 나머지 인생을 여울에게 올인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으리라. 한낮엔 더위를 느끼지만 산중인데다 새벽을 향하는 시간. 선득선득한 기운이 느껴졌다. 여울과 함께 부엌으로 가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고 댄잎 소시계에 불을 붙였다. 많이도 말고 한 알람만 넣어도 되리라. 혹시 모를 방바닥에 음습함만 가시게. 바짝 마른 대나무에 불이 붙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잘도 탔다. 우린 불 앞에 쪼그려 앉았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길 다 와 있게 됐죠?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사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이곳으로 인도한 셈이지. 나는 어릴 때 산과 호수뿐인 여기를 벗어날 생각만 했어. 뒤돌아보면 산이고 앞을 보면 호수인 이곳에 질려버린 거야.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지만 끝내 못 벗어났고, 그랬던 곳이 누군가에게는 그리던 곳이 될 수 있다니 다행이야. 그런 게 인생 아닐까요? 누구에게는 절망이, 누구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 하긴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겠지. 결국 여울에 내 얼굴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여울은 먼지 하나 일지 않고 덤덤하기만 하던 내 삶에 폭풍으로 다가왔다. 그 폭풍에 나는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그 끝은 어디일까? 아궁이에서 밀려오는 따뜻함에 몸이 노곤해지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여울의 고개가 내 어깨로 기울었다.
바로 일어날 수 없어 그 자세 그대로 한참이나 불을 바라보았다. 고른 숨소리에 어울리지 않게 어째서 고단한 영혼이라는 말이 생각났을까. 여우를 안아들고 부엌을 나와 방으로 들어가 침상에 눕혔다. 결코 가볍지 않은 내 움직임에 깰 법도 하건만 여울은 가만히 있었다. 불을 끄고 여울 옆에 똑바로 누우니 내 심장의 고동이 심하게 느껴졌다.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도 좋으리라. 여울과 함께라면. 사위 가득 짝을 찾는, 그러나 결코 시끄럽게 들리지 않는 날 것들의 울음소리는 영원처럼 들렸다. 마치 만물의 존재 이유가 짝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만 있는 것처럼 대숲에서도 서걱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모로 누워 가만히 여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러자 똑바로 누워 새근거리던 여울이 자석처럼 내 품을 파고들었다. 본능의 솟구침은 빨랐다. 여한이 없을 몸짓이 이어지고 그대로 죽어도 좋았으리라. 의식이 파고든 매미소리에 잠이 깨었을 거다. 옆이 허전했다. 여울은 화장실에 갔는가. 어제가 먼 옛날처럼 느껴져 환해진 지게문을 보고도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다. 매미소리는 점점 요란해졌다. 몸은 개운했다. 시계를 보니 8시. 습관대로라면 늦잠을 잔 것이다. 옷을 걸쳐 입고 대통밥을 지을 요량으로 작업실로 가 톱을 들고 뒤란으로 돌아가니 여울이 팔짱을 낀 채 바람에 수렁거리는 대숲을 꼼짝도 않고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잘 잤어? 아, 일어나셨어요? 너무 고나게 주무시기에 안 깨웠죠. 나는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잔 것 같아요. 다행이네. 시골 체질인가 봐. 그러게 말이에요. 이 대숲에서 나는 소리가 어찌나 웅성 깊게 들리던지 꼭 뭐가 나올 것만 같아요. 짐승이? 여울이 내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말했다. 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어제만 해도 시를 쓰는 걸 회의하더니 그렇다면 생기를 되찾고 있다는 얘기. 여행을 떠나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예전에 시가 발견이라는 말을 했던 것도 생각났다. 대숲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여울이여, 부디 흡족히 완성하시라. 여기 딱 2집뿐이네요. 맞아, 저기 저 집엔 당숙이 살고 계셔. 숲으로 들어가 대나무 밑둥치가 팔뚝 굵기만한 걸 톱으로 잘라 끌고 나왔다. 뭐 하려고요? 보고만 있어. 대나무를 마디마디 잘라 지난번에 준비해둔 찹쌀과 밤, 대추, 잣을 씻어 한지로 봉에 대통에 넣은 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솔가지를 깐 다음 대통을 올리고 솥뚜껑을 덮었다. 찌는 것이다. 누구한테 들은 방법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감이었다. 불을 떼기 시작했다. 그동안 화장실을 다녀온 여울이 옆에 앉으며 빙긋이 웃었다. 화장실이 예술인데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다 냄새를 피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깨끗하던데요. 그댈 위해 비워놓은 거야. 그럼 어쩌고. 사방이 화장실이네요. 요령껏 했어요. 참네. 그러지 말고 만풍 놓고 이용하셔. 선생님이 한 다음이라면 몰라도. 그때 부엌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한참 있다가 온담서 언제 왔디야? 어저께만 해도 기척이 없었는디. 아이고 당숙모 어서 오세요. 어젯밤 늦게 왔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더란께 밥을 무엇하고 먹을라냐 싶어 김치 쫓게 가져왔어. 집에 가서 먹으면 좋겠구만. 혼자가 아니구만. 구부정한 어리로
한 손에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쑥 들어온 당숙모는 여울을 보자 무안했던지 그릇을 놓고 나가려 했다. 여울이 아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이다. 식사는 하시고요. 시방이 몇 시인디 벌써 했지. 나는 그릇을 받아 부뚜막에 놓았다. 부추와 깻잎, 고들빼기 김치였다. 숙모는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다. 당숙모의 어색함을 눈치챈 여울이 나섰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골을 좋아해서 따라왔어요. 그려라오. 좋은데 사시네요. 숭악한 산골짜기 뭐가 좋다고? 앞으로 저 혼자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숙모님 신세 좀 질게요. 신세 질 게 뭐가 있간디요. 조카는 이따가 집에 가서 물개기 좀 갖다 지져 먹어. 당숙이 금을 쳐서 붕어를 겁나게 잡아다 놨은 게로. 강냉이도 밭에 많이 있은 게 따다 쪄 먹고. 상수원이라고 고기를 못 잡게 한다고 하더만 어떻게 잡았는가뷰? 나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아무리 그려도 여기 사람들은 가끔씩 잡아먹은단께. 알았구만이라. 텃밭에서 뜯어올 것도 있은 게로 이따가 갈게요. 당숙모는 서둘러 부엌을 나갔다. 여울에 잘 먹을게요 라는 말도 못 들었다는 듯. 시가를 등한시한 아내를 싸가지가 없다는 단 한마디 말로 못마땅하게 여기던 숙모는 지금의 상황도 못마땅할 것이었다. 그러한 숙모를 여울은 별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소뚜껑이 김을 뿜으며 들썩거렸다. 아궁이에 남은 불길만으로도 밥이 되기에 충분하리라. 나는 숙모가 가지고 온 반찬을 먹감나무 밑으로 가 만들어 놓은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탁자에는 누렇게 변색된 감잎이 몇 개 떨어져 있었다. 따라온 여울이 비탈 느티나무에 매달아 놓은 그네를 봤는가. 어머, 그네가 있네요 하며 앞장서 비탈진 사이길을 올라갔다. 풀로 무성했던 걸 지난번에 낫으로 다듬은 길이다. 중앙공원 단부 그네가 그네를 흉내낸 의자에 불과하다면 만만치 않은 높이의 그 그네는 성춘향이 광안루에서 이몽룡을 처음 봤을 때 타던 그네쯤은 될 것이다. 이몽룡이 첫눈에 그네 타는 춘향의 모습에 반해버렸다던가. 그네를 밀자 여울이 탄성을 터뜨렸다가 금방 실수였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당숙모를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타는 데는 거침이 없었다. 앉았다 일어서며 구르는 자세가 많이 타본 것처럼 노련하여 솟구친 발판이 늘어진 느티나무 가지 끝에 닿을 정도였다.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니 언제 우울한 기분에 파묻혀 죽을 상을 지었나 싶었다. 아, 저기 호수 위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굴곡진 호수는 녹초의 영향인지 푸르스름한 빛을 띠어 산과 거의 같은 색이었다. 어렸을 때도 눈만 뜨면 보고 객지에 나가 살 때도 수시로 드나들며 보던 모습이 지난번 집을 고칠 때까지도 변함없이 고달프게만 보였던 그 풍경이 오늘따라 달라 보였다. 나는 어느새 여울의 탄성이 섞인 눈으로 고향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울이 구르기를 멈추자 그네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귀띔도 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깨지 마. 이곳이 선생님의 심성을 만들었을까요? 좋다는 얘기요? 말 안 할래요. 13월은 꼭 여기서 보낼 거예요. 그 말을 기다렸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여울의 의지였다. 중앙공원의 그네 이름을 담부라고 지었잖아. 그럼 이 그네는? 아이여요. 여울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이 자유로웠던 아담과 이브의 첫 글자를 합한 아이. 이건 아이 그네여요. 그럴싸했다. 쫓겨난 담부와 쫓겨나지 않은 아이. 제약과 자유의 차이였다. 내 감이
틀림없었다. 대통밥은 별미였다. 나만 맛있었던 게 아니고 어젯밤 된장찌개를 깨작거리기만 하던 여울도 아주 잘 먹었다. 공깃밥 하나가 되고도 남을 양의 대통을 2개씩이나 쪼갰으니까. 반찬은 당숙모가 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중동시장에서 산 반찬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하긴 밥만 먹어도 술술 넘어갔으니. 거기엔 감나무 그늘에 차린 식탁과 새롭게 다가온 풍경과 매미들의 오케스트라도 한몫했을 것이지만 여울과 함께 먹는다는 게 제일 크게 작용했으리라. 밥을 먹고 난 여울이 침상에 누워 쉬는 틈을 타 상추와 쪽파를 심어둔 집 옆 텃밭으로 나갔다. 삽으로 땅을 뒤집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생명력이 강한 쇠비름과 쇠뜨기, 발행이와 질경이가 상추보다 더 무성하고 명아주는 쪽파보다 키가 더 컸다. 잡초에 시달릴지라도 10월이 되면 먹을만해지리라. 나도 이런 거 잘하는데. 여울이 어느새 모습을 드러내며 내 옆으로 왔다. 좀 더 쉬지 않고. 아까워서요. 뭐가? 여기 있는 시간을 잠으로 때우기엔 너무 아까워서. 역시 체질이야. 갈궁절 체질. 여기 이름이 갈궁절이에요? 아, 이름도 마음에 드네. 무슨 뜻이죠? 나도 몰라. 들은 바가 없지만 이 골짜기로 조금 가다 보면 절벽 밑에 비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움푹 파인 곳이 있어. 옛날에 스님이 거기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골이 아닌 절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야. 그런데 그 스님이 예언 중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흐르는 날이 올 거라는 말을 했었대. 사람들은 터무니없다고 여겼지만 일제강점기에 듣도 보도 못한 콘크리트 댐이 생긴 거야. 예언이 적중한 셈이지. 갈수기엔 호수 수위가 줄어들었다가 여름 장마철엔 물이 차오르잖아. 밑에서 위로. 사실 여기는 산 중턱이나 마찬가지요. 이름에 걸맞게 계절 중 가을 풍경이 가장 인상적이고 다른 데보다 유난히 달에도 많아. 가을 풍경이 빤히 눈에 그려져요. 어릴 때 다래를 따먹다가 절벽 밑에 가만히 앉아 저 아래 호수를 보고 있으면 괜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 조그만 것이 뭘 안다고. 시인이 따로 없었네. 가을이 깊어지면 나도 눈물이 나는지 꼭 가봐야겠어요. 둘이 잡초를 뽑게 두니 넓지 않은 텃밭이 금방 말끔해졌다. 원래는 오늘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 내일이나 가야겠어요. 원하는 대로. 여울은 앞장서 나를 끌고 다녔다. 당숙네 텃밭에서 옥수수와 함께 깻잎과 쑥갓, 풋고추를 따고 붕어도 3마리나 가져왔다.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얻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여울이 어찌나 두 내외를 살갑게 대하는지 금방 표정이 달라진 당숙모는 비린내 없애는데 된장이 최고라며 장독 뚜껑을 열었고 시렁에 매달아둔 통마늘까지 챙겨주었다. 점심 무렵 아침을 늦게 먹은 탓에 우린 붕어를 손질해 놓고 찐 옥수수를 손에 든 채 차를 가지고 상류 쪽으로 일주 도로를 따라가다 호수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다는 국사봉 전망대에 올랐다. 예전보다 비가 많이 온 탓인지 호수는 만수 위에 육박하여 붕어섬이 많이 쪼그라들었다. 나도 텔레비전의 인간시장 프로에 나왔던 붕어섬의 유일한 주민을 안다. 아버지와도 친하게 지냈으니. 그가 생활하기에 불편하기만 한 붕어섬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은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여울이 소망하는 13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린 전망대를 내려와 계속 호수를 거슬러 올라갔다. 상당히 큰 마을이었던 잿말이나 어릿골, 두란터 등은 마을이라 부르기에도 무색할 만큼 동네마다 집이 5채를 넘지 못했다. 그것도 드라이브족들을 위한 모텔이나 음식점 간판을 달고 있는 집이 여럿. 호수 끝머리 내가 초등학교를 다닌 면소재지 마을 세터는
전체가 양산 밑자락으로 이사를 해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전형적인 전원 마을 풍경이 이랄까. 모든 집이 다 새로 지은 데다 도시와 달리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잿빛 기와와 무게에 눌려 낮게 가라앉기만 하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던 내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에 딱 어울렸다. 나보고 저기 살래 갈궁절 살래 물어본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갈궁절을 선택할 거예요. 세터를 바라보고 무의식적으로 감탄사를 연발하는 내게 여울은 옥수수를 씹으며 여울다운 말을 했다. 내 의식에 뿌리 깊이 박힌 배금의 고정관념에 대한 혼란일 수 있었다. 내가 영업할 때 성공할 수 있도록 악착같이 작용했을 관념이 그 생활을 떨쳐버린 지금까지도 남아있었을까. 아침을 든든히 먹은 데다 옥수수를 씹어 그런지 배가 고프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감나무 그늘 밑에 해먹을 설치하자 여울이 좋아라 하며 금방 들어누웠다. 한쪽은 끈을 길게 연결하여 처마 석가래에 못을 박아 묶고 다른 쪽은 감나무와 조금 떨어진 가죽나무에 묶었더니 유동이 그네 못지 않았다.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다. 나는 밀고 잠들기에 아깝다던 여울은 결국 잠들고 나는 기타를 꺼내와 탁자의 의자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었다. 디디디딩 기타 소리가 사무치게 들렸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만날 그날. 여울을 올라에서 만난 이후 틈틈이 불렀던 인연이라는 노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하루 동안 동행하려면 2,000겁이 필요하고 남녀가 하룻밤을 같이 자려면 6,000겁을 넘겨야 한다는데 우리는 몇 겁의 인연이었을까. 가로 세로 400리나 되는 바위를 잠자리 날개가 스쳐서 닳는 세월이 1겁이라니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시간. 국사본 기슭으로 해가 모습을 감추었다. 인연을 쌓기 위한 시간은 그 순간에도 흐르고 있었다.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당연히 나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주제를 파악하자며 잊으려 했으나 그것도 잠시 여울을 향한 내 사랑은 브레이크가 없었다.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예전에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내 생에서 이렇게 빛나던 날은. 보험회사를 다니며 연달아 최고 실적을 올렸을 때도 나는 별로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생활을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산다는 게 뭘까? 결국 집을 나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때도 이런 순간은 없었다. 오늘 유독 이렇게 가슴이 벅차게 느껴지는 건 오로지 여울이 함께하기 때문. 여울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또 해줘요. 노래가 끝나자마자 여울이 그랬다. 구맹맹이 소리였다. 잔다고 생각했는데 들었구나. 하긴 내 심사를 알아주었으면 하고 불렀자는가. 또 해주라고. 해먹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불렀다. 심수봉이 부른 비나리를.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노래 가사의 신비함. 나도 세상이 온통 여울 하나로 변해버렸다.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이 사랑 언제 또 갈라놓을 거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 거요. 기대도 없었고 당연히 연습도 없었다.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인사동의 전시장으로 찾아와 느닷없이 얼굴을 갖고 싶다던 모습이 환하게 그려졌다. 드러난 내 상처, 어느새 싸매졌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마음만 달아올라 오늘도 애타는 나의 눈짓들. 따사로운 그대 눈빛 따라 도는 해바라기처럼 사랑이란 작은 배 하나 이미 바다로 띄워졌네.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나는 간절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가사 속 충실한 화자가 되었다. 하늘이여, 저 사람 다시 또 눈물이면 안 돼요. 하늘이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아, 사랑하게 해줘요. 조용했다. 더 해달라는 말도 없었다. 여울을 바라봤다. 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똑바로 누워 눈을 감은 채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다. 왜 이러시는가? 기타를 내려놓고 여울의 얼굴을 가슴에 안았다. 두렵다. 내 사랑이. 진심이었다. 나도요. 내 두려움과 여울의 두려움이 부디 일치하기를. 입술은 그런 심정을 충실히 대변했다. 호수에 깔린 햇빛이 산 그림자에 의해 물러났다. 그 고즈넉한 풍경에 감나무가 반응했다. 잎을 하나 떨어뜨린 것. 그걸 주워 여울에게 주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늦더위가 낮엔 기승을 부리지만 해가 넘어가고 나니 서늘해졌다. 더 어둡기 전에 군불을 피우고 저녁을 준비해야만 했다.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 불을 살린 다음 냄비에 매운탕거리를 안쳤다. 밥은 대통밥이 남아있었다. 어릴 때부터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는 일은 춥지 않아도 좋았다. 여울이 왔다. 내가 도울 거 없나요? 없지. 내가 그냥 노는 것만 같죠? 누라도 누가 뭐라 하네. 머릿속에 맴돌던 시를 붙잡았어요. 들어볼래요? 여울은 언제 적었는지 손에 들고 있던 전화를 터치하고는 옆에 와 앉아 화면을 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읊었다. 제목이 대숲바람소리. 한 그루의 대나무가 뿌리를 뻗어 죽순을 돋게 하려는 까닭은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쉴 새 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도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나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어 이윽고 거대한 숲을 이룰 때 바람을 잠재워 소리로 바꾸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역시 거창한 발견이네. 바람을 잠재워 소리로 바꾸려고 대숲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 발견. 결국 13홀은 존재를 확인하고픈 대숲 바람소리일 수 있었다. 그녀의 시도 대숲 바람소리이고 나의 그림과 목수의 삶까지도 대숲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뭐가 다르랴. 만들어내는 소리가 만족스러울 때 비로소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는 소설 제목도 이와 다르지 않으리. 찌개가 끓기 시작했다.
여울은 찌개 맛을 보고는 엄지를 지켜들었다. 나는 밭두구로 가 약쑥을 한아름 낫으로 잘라 식탁 가까이에 모깃불을 피우고 식탁 위에도 향을 피웠다. 지난번에 집을 고칠 때 사다 놓았던 게 남아있었다. 매운탕에 술이 빠질 수 없었다.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더덕향이 제일 진하게 풍겨왔다. 여울과 난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바람은 감나무를 살랑이고 가끔 감이 툭 꼭지째 떨어졌다. 우린 밥 한 숟갈 먹고 서로를 쳐다보고 젓가락질 한 번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며 홀짝거린 더덕술에 마냥 녹아났다. 선생님은 놀라운 데가 있어요. 그게 뭔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주. 그럴까? 내가 여울에게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망시키는 재주도 있어. 그건 뭘까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게 죽을 만치 어렵지만 단호히 포기하는 거. 어쩔 땐 나까지도 포기할지 몰라. 남들이 아무리 바보짓이라 비난할지라도 그 비난을 두려워하진 않아. 두려워요. 무엇이? 이런 게 깨질까 봐. 나도 그게 두려운 거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나도 두려워. 내 의지가 아닌데 여울을 포기할 일이 생길까 봐. 나도 내 의지가 아닌데 선생님께 실망을 줄까 봐. 거기에서 우리의 대화는 잠시 끊겼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도 의지와 포기와 실망 같은 단어들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여기 갈궁절이 있다는 게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대를 여기로 데리고 온 이유다. 그 밤은 우리의 온전한 밤이었다. 이 세상에 우리 외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연락의 시간이었고 아담과 이브가 느꼈다는 부끄러움, 그 이전의 시간이었다. 달이나 별, 대숲과 산새, 풀벌레까지도 숨을 죽여 우리의 연락을 지켜봤으리라. 오두막의 벽이나 천장에는 주인의 가쁜 숨결이 깊숙하게 각인되었을 것이고 설레는 10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나와 여울의 13월이었다. 여울의 초상은 오두막을 다녀온 후 내면의 실체를 절절하게 확인했기에 밝게 덧칠하여 더 생생하게 미소를 지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나는 예고편에서 부족했던 걸 또 한 번의 갈궁절 행으로 채웠으니까. 그런데 여울이 흔들리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보내오는 그것도 뜸악해진 문자로 그녀의 흔들림과 처지의 한계와 우울의 심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퇴락한 사랑의 양심이 없을 리 없고 더불어 이 땅에 태어난 여성으로서 당연하다 할 가족이라는 굴레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했을 것이니 그에 따른 싸구려 동정심과 무시할 수 없는 인습의 공고함에 자신의 열망이 혼란스러웠으리라. 너나 나나 먹자니 뜨겁고 버리자니 아까운 감자. 소심하고 역겨운 인간관계의 속성이 여지없이 그려졌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르몬의 구갈, 갱년기에 거부할 수 없는 존재를 회의하는 우울까지 몰아쳤으니 우울은 의욕과 씩씩함을 사라지게 하고 끊임없이 존재를 회의하게 하며 심지어 죽음을 고민하게 하는 악마의 집요한 속삭임 같은 것. 그토록 열망하던 13월마저 부질없다 여겼을까. 오히려 굴레 속 관계 복원을 꿈꾸고 있다니.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역시 천성인가.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었다. 지붕으로 달아난 닭을 쫓던 개처럼 나 혼자서만 속을 끓이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나답지 않게 기다렸다. 포기는 마지막 순간에 해도
늦지 않으리라 여기며. 선생님 혹시 자전거 있으세요? 자전거는 왜?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빌릴 수는 있지. 그럼 타고 굴포천으로 나오실래요? 9월 하순. 이미 13월이 요원하게 느껴지고 있을 때 뜬금없는 여울의 전화였다. 굴포천이라고만 해도 어느 부근인 줄 알고 있었다. 굴포천변에서 곤드레 나물 비빔밥을 여러 번 먹었기에. 그럴 때마다 우린 방청길을 걸었었다. 나는 단골로 다니는 슈퍼마켓에서 자전거를 빌려 나갔다. 그동안 수십 차례를 만났는데도 여울만 만나기로 하면 항상 마음이 급해졌다. 몇 군데 붉은 신호도 무시하고 페달을 밟았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나 인천 쪽 방향으로 좀 더 갔을 때 뚝길 저 멀리 여울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기다리지도 않고 앞서 달렸다. 여울의 자전거는 내 것과 다른 전문 트레킹용. 안전모에 완전 무장한 여울은 평소에 걸음도 빠르지만 자전거를 타니 더 빨랐다. 한참을 달려 오르막길에서 어느 정도 따라잡은 듯 보였다. 그러나 내가 오르막을 오르려 했을 때 여울의 모습은 저 너머로 사라졌다. 허벅지가 뻐근하도록 부지런히 페달을 밟았다. 가까스로 정상에 올랐으나 내리막길 어디에도 여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길은 구비가 없이 멀리까지 쭉 뻗어 있는데도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시야에서 사라질 상황은 아니었다. 방천 좌측은 길과 수평으로 향나무나 단풍나무 등 조경용 나무를 키우는 밭이었고 오른쪽은 우거진 갈대 사이에 아카시아나 버드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급경사. 그 아래 또 평평한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아래로 강물이 흘렀다. 날 놀리려 숨었을 리는 없고 어디로 갔을까? 내리막인지라 조심스레 브레이크를 잡으며 좌우를 살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멀리서 보였던 검정과 청색이 뒤섞인 여울의 유니폼이 강둑 아래 갈대 사이에 처박혀 있었다. 자전거는 그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고 불이 나게 달려 내려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못 일어나겠어요. 몸을 비틀던 여울은 아예 벌러덩 누워버렸다.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내가 부축하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만신창이었다. 그나마 얼굴을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으나 아니었다. 엉겹결에 선글라스를 벗기니 눈이 까맸다. 지금 다친 게 아닌 멍이었다. 그 상황에서도 여울이 깜짝 놀라 내 손에 있던 선글라스를 낚아채 다시 썼다. 119를 불렀다. 멀쩡하던 브레이크가. 정상에서 기다리려 했으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자 당황하여 핸들을 꺾은 게 몸 따로 자전거 따로 뚝 아래로 추락하게 된 것이었다. 앰뷸런스는 얼마 안 돼야 왔다. 나는 거의 매일 습관처럼 병실을 찾았다. 여울은 비탈을 구르면서 엉덩이가 먼저 땅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골반을 다쳐 걷지도 못했다. 그래, 그것은 비탈에서 굴러서 그렇다 치자. 그러나 눈 주변 멍은 뭐란 말인가. 왜 그렇게 됐는지 물을 수도 없었다. 맞아서 누구에게? 의문은 증폭되기만 했다. 며칠 전 보고 싶다는 내 문자에 눈으로 보지 않고도 당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건 이것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자전거를 끌고 왔다. 선글라스로 멍을 가리고서. 여울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고 말수도 적어졌다. 찾아오는 이도 나 외엔 없는 듯했다. 내가 가면 여울은 대부분 누워 있었다. 그렇다고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았다. 며칠 지나 조심스럽게 걸을 수는 있었으나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미소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감쪽같이 사라졌다. 도대체 무엇이
여우를 힘들게 하는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된다던가. 여울은 스스로 고통 그 자체가 된 듯 보였다. 그런 상황에도 나는 무력했다. 낙심할 밖에. 내 존재나 사랑이 그녀의 고통과 우울 앞에선 전혀 맥을 추지 못하고 있었으니 여울에게 나는 내 사랑은 결국 모순이고 말 것인가. 나는 차츰 여울의 우울을 이겨낼 자신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아니, 여울의 우울에 내가 빠져들어 같이 우울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무력을 절감한 내 표정은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 오히려 우울을 심화시키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으니 이제 병원도 그만. 13홀은 꿈에 불과했을까? 이제 접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울에게 깊이 빠져들기만 하는 내 자신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내 사랑이 초라했다. 서로가 할 말이 없어진 병실의 침묵 또한 견디기 힘들었다. 갈게.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여울이 뭔가 생각났다는 듯 희미하게 물었다. 참, 내 얼굴은요? 다 됐지.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은 뭔가 하고 싶다는 열망이 아닐까. 그것은 반전의 싹이자 희망의 징조였다. 허방을 느꼈던 내게도 얼핏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 바로 병실을 뒤로 하고 공방으로 돌아와 나를 잊어버리고 여울에 미쳐서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다시 여울 앞에 섰다. 13홀의 여인이야? 그림을 본 순간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져 잃었던 것을 되찾은 표정을 짓던 여울이 벌떡 일어나 그림과 나란히 나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나를 설레게 하고 가슴 저미게 하던 그 미소, 그녀의 진실, 여울을 여울답게 하는 정체가 거기 있었다. 추락의 본질은 언제든 비상할 수 있다는 데 있다던가. 여울이 바빠졌다. 짐을 챙기고 간호사를 불러 예정에 전혀 없던 퇴원을 서둘렀다. 가여울이 어디로? 오두막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이 변덕을 믿어도 될까? 아무 일도 없이 순조롭게 13호를 맞이할 수는 없는가? 기쁘다기보다 먼저 까맣게 태웠던 속을 생각하니 싱겁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낼 13홀이 생생하게 그려져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13홀은 1년을 살아내는 것이니 그것은 일종의 구원이었다. 나는 여울에 충실한 시종이 되리라. 짐을 들고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에 올랐다. 내 짐은 이미 공방에 꾸려놓았다. 포기하려던 13홀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시동을 걸려고 열쇠를 꽂아 돌리는 순간 출구의 빛을 가리며 차가 한 대 미끄러져 들어왔다. 한껏 들떠 조수석에 앉아 무심코 출구를 바라보던 여울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다. 이상한 예감에 그 차를 주시했다. 멀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고 통통한 몸매의 운전자가 한아름의 장미꽃을 들고 내렸다. 어딘가 모르게 안면이 있었다. 얼굴이 아니라 분위기가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다. 그 이상한 예감은 곧 불길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다 이내 통 속으로 사라졌다. 그를 소리 죽여 지켜보던 여울이 그렇지 않아도 해쓱했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누구이기에? 그때 떠올랐다. 시집 출판을 기념하는 카페에서 색소폰으로 러빙유를 부르던 남자. 그가 아닌가. 이대로는 못 가겠어요. 연락할게요. 이렇게 되는 건가? 불길한 예감은 여지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누구냐고도 묻지 못했다. 다만 여울을 힘들게 하는 존재, 여울이 힘들어하는 대상이 아닐까 어렴풋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울이 내리는 걸 붙잡을 수도 화를 내지도 못했다. 여울에게 나라는 존재의 한계였다. 여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꼼짝 못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시야에서 사라졌는데도 나는 움직일 생각을 못했다. 맥이 쏙 빠져버린 것이다. 그래, 포기하자. 나는 나를 더 이상 소진하고 싶지 않았다. 죽을 만치 괴롭겠지만 포기하자.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나 나는 나를 건져낼 자신이 없었다. 너무 깊이 빠져 있었으므로. 차를 출발시켰다. 평일의 고속도로는 가속에 가속을 더해도 거리낄 게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두막에 불도 켜지 않는 방에서 운전하는 동안 보내온 여울의 문자를 보고 또 보았다. 저로 인해 누군가가 분노하는 것이야말로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바람구와 증오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문자를 보냈다. 나는 오두막에서 당신과 함께 13호를 보내고 있는 거요. 촛불을 켜고 침상머리맡에 여울의 초상을 걸고 누웠다. 전 이 얼굴을 갖고 싶어요. 처음 여울을 만났던 전시장에서 내 초상을 보고 한 여울의 말이 전 이 얼굴을 주고 싶어요. 라는 말로 들리고 있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잊은 채 그렸던 여울의 미소.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저 미소. 의식하지 못했던 대숲 바람소리가 뒷문을 통해 귓전을 울렸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맞아들이는 바람의 세기가 달라졌는지 소리는 전보다 한층 더 웅숭 깊었다. 지난 날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다. 집을 나오고 문을 짜고 그림을 그리고 이혼을 하고 우연치 않게 여울을 만나고 쿵. 가슴을 쩌르렁하게 울리는 고동이 숨가쁘게 느껴졌다. 여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13월. 그 13월을 나는 집을 나올 때부터 살고 있었자는가. 무엇을 더 바라는가. 지독한 나의 애고. 미성숙이 부끄러웠다. 그래, 홀로. 아니, 저 미소와 함께 기약했던 13호를 보내자. 그러고 나면 나에게서 과연 무슨 소리가 날 것인가. 그게 궁금해졌다.